남북한 동포 여러분,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오늘은 대동강 포커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현근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번까지는 북한이 액체 로켓이었잖아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지금 뭐 쐈다 많이 쏘는 거 있죠, 여러분? 뭐 KN-23이니 뭐 4니 뭐 하는 게 고체 로켓입니다. 고체 연료로 사는 로켓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북한 고체 추진체, 지금 선생님이 주신 자료는 고성능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액체 로켓 엔진에 대해서 그리고 액체 로켓 엔진 기반의 미사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고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고체가 꼭 좋은 건 아니죠. 특성이 있는 거지. 고체가 미사일로는 좋은 미사일로는. 그러니까 위성 발사체로는 고체를 별로 안 써요. 파워, 힘, 그러니까 출력에 힘이 낮으니까. 그 대신 고체는 강점이 뭐냐면은 발사 직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따로 주입하는 액체하고 달리 미리 다 고체로 경화를 시켜놓습니다. 건전지 마냥 다 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량이 고체 추진제입니다. 성량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점화만 시켜주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가 미사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 어이구, 무서운 대한민국은 사실 액체 미사일 없어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이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현무 1 시리즈, 현무 2 시리즈. 나이키 허큘리스 개발한. 네네네. 그게 다 고체 추진제고요. 처음부터 고체였네요. 그렇죠. 우리는 액체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액체로 출발했네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미국도 액체 없습니다, 지금. 다 이제 고체 추진제, 주로 장거리 미사일만 가지고 있죠, ICBM. 왜냐면 자기 적들이 대부분 다 장거리에 있으니까. 뭐 미국이 예를 들면 캐나다가 적도 아니고 멕시코도 적이 아니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필요가 없죠. 잠깐만요. 그 중국, 러시아도 중장거리 미사일 다 고체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스쿼드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산 동맹국들은 다 액체 출발은 미사일로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스쿼드 미사일 기반으로 출발을 했던 거고요. 북한도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로 다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동력이 낮으니까 이제 고체처럼 바로 점화만 시키면은 전쟁에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고체로 전환을 하는. 네, 지금 이제 고체로 다 전환을 하고 있죠. 점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중국도 고체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액체는 있네요. 있죠, 있기는요.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개발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아깝잖아요.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냐면 무산 미사일이나 KN-08, KN-14 미사일 이런 거는 이제 페이드 아웃한 거고요. 이제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거고요. 대신 이제 스쿼드하고 노동 미사일이 액체잖아요. 그것도 구닥다리. 옛날 그렇죠. 옛날 형태. 이거는 지금 거의 1000여 기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 대체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KN-23, 24, 25 이게 고체 추진제의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로 대체한다라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들은 동체가 대부분 다 복합재료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가벼워야 되니까. 근데 만들어 놓은 거 버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보면은 대부분 다 신무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구닥다리 무기라도 있으면 다 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맥심 기관 정말.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이쪽에다가 이제 쏜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SA5. SA5. 그게 원래는 옛날엔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요격 미사일이었는데. 지난해 11월 속초바다. 그렇지. 그게 이제 사실은 지대공 미사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거를 버리진 어렵고 오니까 지대지 미사일로 쏘는 거예요. 원래 개발할 때 SA5 자체가 지대공이면서 지대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초기에 SA 시리즈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실제 그거를 쏴본 거죠. 오히려 자기들은 쏴보고서 이것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그런 스타일이고 결국은 이제 스쿼드나 노동 미사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페이드 아웃 된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이 고체 추진제 미사일로 이제 대체가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쿼드 B가 액체 출발했잖아요. 그 북한은 고체 출발이 뭡니까? 고체 출발이 지금 이제 처음 한 거는 뭐냐면 원래 독사 미사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붙인 코드명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화성 11형이라고 그랬고요. 화성 11형. 그래서 이걸 미군에서는 KN-02라고 그랬고요. KN-02 뭐 이렇게 했고요. 얘가 이제 초기에는 한 사거리가 100km 정도 무지하게 단거리 미사일이었어요. 짧네요. 그리고서
최근에는 아마 한 200km 정도 이렇게 육박하는 지금도 운영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알기로 이거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기반이 러시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러시아 거 초기에 사왔다가 1960년대 네네네. 걸로.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 억설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고체 추진제를 시작을 한 거죠. 계속해서 신형으로 만들었구만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네들이 SLBM을 시험을 할 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잠수함 안에서 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잠수함이 보통 운영될 때 50m 뭐 정도의 깊이에서 이제 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면서 실제 이제 공기압으로 올려서 그리고 수면을 떠서 이제 공중에서 점화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드런칭이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액체 추진제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연료하고 산화제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물속이니까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바닷속에서 나올 때 벌써 출렁거리니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를 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무조건 고체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초기에만 그렇죠. 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체가 없으니까 큰 게 그것도 북한이 소련만 그랬죠. SLBM. 그렇죠. 액체를 이제 썼다가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이 낮으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체로 바꾼 게 지금 북성 1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북성 1이 이제 SLBM 북한 처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형 이제 쐈고요. 그거는 좀 이제 첫 번째 사거리는 한 1200, 2300밖에 안 됐고요. 2형은 뭐 이것도 고체입니다. 이것도 다 2단인데. 얘는 북극성을 지상에서 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성 2형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북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북성 2호를 그것도 콜드런치를 하면서 발사관에서 지상에서 쐈어요. 지상에서 쐈죠. 그래서 헷갈렸죠. 그래서 헷갈렸죠. 그래서 어쨌든 북성 2호를 이제 한 2,000km 이상 나가는 중거리 미사일로 이제 개발을 일보다는 거의 2배로 늘었네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성 3형을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편에서는 지상용으로 쏘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특성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탄도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졌는데 얘는 뭐냐면은 도중에 고도도 굉장히 낮추고 23, 24, 25를 이걸 개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다 저고도에서 기껏해야 뭐 30, 심지어는 20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 정도 30, 40, 50 정도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활공 비행도 하고 얘 풀업을 통해서 기동을 해요. 마지막에 변칙 기동도 하고. 불규칙 기동을 하는 거죠. 그럼 떨어지는 지점을 알기 어렵잖아요. 없죠. 예측을 그렇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탄도가 아니네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올라갈 때만 탄도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 순항미사일. 내려올 때는 어떤 때는 비행기처럼 활공을 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불규칙 기동을 하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도 속도는 순항미사일도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순항미사일도 최근에는 마 10 이상 되는 순항미사일이 나와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스크램젯 엔진이라고 해서 그런 특수한 엔진을 사용해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나와 있고요. 잡기 어려운 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KN-23. 어쨌든 KN-23, 그다음에 KN-24는 우리 미군에서 운영하는 에이테킴스라는 이제 전술거리 미사일이죠.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이 KN-25가 뭐냐면은 다 고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초대형 방사포. 600mm. 유명했죠. 600mm.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쏜 게 제일 많이 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값이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얘는 불규칙 기동은 없어요. 탄도 궤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로켓이니까. 다만 이제 고도를 좀 조정을 해서 사거리를 좀 바꿀 수 있다. 여기도 핵탄두 탑재한다고 뭐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뭐 화산 31이라는 핵탄두를 보여줬잖아요. 그러고서 8개의 무기 체계를 또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초대형 방사포에도 지금 탑재한다는 얘기는 이 폭이 대부분 다 60cm 이하로 개발을 했다. 핵탄두를. 지금 KN-23, 24는 60cm보다는 좀 더 굵죠. 굵죠. 그거는 보통 한 0.9m 정도 됩니다. 0.7에서 0.9m. 둘 다 거의 비슷한가요? 23, 24가? 그 정도, 아니요. 조금 더 23이 크죠. 그리고 KN-23이 그 이후에 21년 4월에 또 개량형으로. 그건 제법 큽니다. 그건 상당히 로켓 모터도 훨씬 커지고요. 결국은 이제 로켓 모터를, 고체는 또 이제 어려운 기술이 뭐냐면은 로켓 모터가 동체가 크게 되면 기술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체 로켓 모터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그 에스펙 레이시오라고 그러는데 가로 세로가 되게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비행할 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어렵다. 그리고 이제
얘가 고체 로켓은 크게 되면은 뭐냐면 고체 추진제가 안에 들어가지 않죠. 고체 추진이라는 건 뭐냐면 연료하고 산화제가 처음에는 거의 액체 상태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혼합시켜 주길랑요. 예. 그러니까 성량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그 안에 산화제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해서 그 산화제도 안에 고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액체를 넣는 거죠. 예. 연료하고 산화제를. 그리고 두 개를 버무리는 거죠. 그래서 굳어요? 그래 경화를 시키는 거죠. 그냥 떡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액체를 넣어서 경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겔 상태로 녹아 주입을 해서 경화를 하면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끝에다가 이그나이터라고 점화기를 달아서 얘가 이제 점화기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이제 타는 거죠. 보통 이제 고체 추진제는 버닝 속도가 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큰 로켓도 대부분 다 2분 정도면 다 타요. 고체가. 안에 있는 연료가. 예. 거의 순간적으로 타버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체 추진제는 기존에 우리가 연료 산화제를 다 혼합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리스판시브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기 체계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탄도미사일의 주종이 대부분 다 이제 고체다. 그래서 액체는 점점 이제 아웃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북한이 또 SLBM도 지금 최근에 북성 3호를 쐈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 그리고 4형, 5형 개발을 해서 보여줬어요. 아직 쏘진 않았죠. 네. 근데 이게 왜 안 썼냐면 이거는 사실 모델에 불과해요. 너무 크던데 또 목도기가? 그 이후에 쏜 거는 초대형 5형 이후에 쏜 거는 ICBM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준 거. SLBM인데. 근데 이거 다 모델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모겁이다. 보여준 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결국은 잠수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잠수함도 없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지금 뭐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3,000톤급이요. 아직 그것도 2019년에 보여줬는데 아직 진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사형은 그 3,000톤급의 잠수함에 넣으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설계하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은 이걸 못 쓰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로만 만드는 거다. 발사관은 지금 바뀌면 또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모델에 불과한 거다. 마크업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형도 마찬가지고요. 5형 그거보다 또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보여줬던 건 뭐 엄청 컸어요. 초대형으로. 그래서 대부분 다 그건 열병식에도 보여줬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그 저수지에서 발사했어요. 저수지 발사. 그래서 저수지에서 KN-23입니다. KN-23을 그것도 이제 수중 발사 가능하도록 SLBM으로 이제 개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발사한 걸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금자탑이 뭐였냐면은 최근에 이제 화성 18형입니다. 고체. 네,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3일에 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2017년에 본격적으로 이 고체를 개발해서 시험 발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지금 이제 6년 돼서 이제야 이제 ICBM급의 화성 18형을 지금 개발했던 거고요. 안정적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주 특이하게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1단은 제일 큰 거죠. 모터가. 1단은 탄도계적처럼 그리고 있다가 그리고 2단은 또 왜냐면 탄도계적으로 계속 가면 이제 큰일 나죠. 미국 가니까. 그러니까 탄도계적으로 보여주고서 그다음에 2단은 거기서 극고각 발사도 했어요. 2, 3. 그러고서 이제 1000km 앞에 또 떨어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아마 1단 로켓 모터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지상에서 검증이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처음부터 1단을 고각 발사하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단을 고각 발사하면 그 1단 로켓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다에 떨어지죠. 아무리 고각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로드를 부하를 하중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설계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1단을 탄도계적으로 낮춰서 쏜 거는 시험. 그렇죠. 이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아직은 장담을 못하니까 실패하면 또 망신이고요. 더군다나 북한이 ICBM은 다 어디서 쏘느냐 하면 순환비행장이에요. 순환비행장은 지금 평양 인근에 있잖아요. 그럼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동쪽으로 쏘잖아요. 그럼 만일에 쏘다가 가다가 만일에 비행하다가 상승하다가 폭발해서 떨어졌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고 뭐 시설 다 파괴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 번 있었죠. 순환공항이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정도로 위험하니까
아마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 18형 썼을 때는 뭔가 하여튼 그걸 대비해서 아주 그러니까 화성 18형 곧 고체 추진제 ICBM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 거기에 이제 일단 문제가 또 쏘겠네요. 쏘겠죠 당연히. 뭐 어쨌든 뭐 자기들은 또 화성 18형 ICBM이라고 또 자랑을 했죠. 예. 사실은 지금 고체 추진제 로켓 모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강속 때문에 대부분 다 또 무게 때문에 대부분 다 복합재를 쓴다. 예. 복합재는 돈이 많이 듭니다. 아이고. 대신 엄청 가볍고요. 예. 네.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북한 못 쏘게.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은 쏠 수도 없지만은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주 못 쓰는 거죠. 다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합재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만들어요? 예. 그건 어쨌든 2016년에 복합재를 만드는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북제재 전이네. 그렇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미 그 이후인데도 대북제재는 다 뚫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사실은 이제 그 ICBM 천리마를 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군이 가서 2단 추진체를 지금 인양했잖아요. 예.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재가 얼만큼 뚫릴 수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체 복합제 부품 뭐. 실제로 다만 미사일은 그나마도 국산화율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아이고 지금 숨막히게 3번 시리즈 장혜근 교수님 모셨는데요. 저도 뭐 이해 못한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동강TV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을 해부하는 특집 시리즈 3개를 만든 이유는요. 기술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장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하는 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기술을 해부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입구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북한 미사일 실체를 벗긴다. 대동강 포커스 이 시리즈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